뉴스 속으로. 대만의 반도체 제조사 TSMC가 날로 사세를 확장하면서 세계 반도체 위탁 생산의 선두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12년 전만 해도 한국의 삼성에 미치지 못했던 일이 아득한 옛날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 인텔도 엔비디아와 삼성 견제에 나서면서 값싸고 성능 좋은 최신 칩을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자,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아시아에서 반도체 하면은 한국의 삼성전자 그리고 대만의 TSMC를 떠올리는데 최근에 이 파운드리 위탁 생산 분야에서는 TSMC의 약진이 아주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대만에서는 친미 정권을 표방하고 중국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성향을 지닌 라이칭더 총통이 취임했습니다. 취임사에서 반도체 칩을 만드는 실리콘 섬이라는 기초를 바탕으로 대만을 인공지능 섬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했습니다. 특히 대만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세계 1위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 TSMC를 더 확실히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TSMC 이름이 굉장히 긴데요. 타이완 세마이컨덕터 매뉴팩처링 컴퍼니의 약자인데 이 회사가 대만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호국 신산, 즉 나라를 지키는 신령스러운 산으로 부를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대단하네요. 이 회사 없으면 대만 거덜난다고 생각할 정도인데 네. 2022년 기준으로 대만 국내 총생산 GDP의 8% 그리고 수출의 12%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주식시장 총액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1등 기업인데 한국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보다도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타이완의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타이완의 TSMC의 성공 비결은 어디에 있나요?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동반성장 정책입니다. 반도체 원료를 가공해서 완제품을 만들고 테스트까지 공정을 TSMC 혼자서 하지 않고 수많은 중소기업과 같이 협력합니다.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이 굉장히 탄탄한 셈이죠. 네. 두 번째는 인재 육성인데 한국으로 치면 마이스터와 같은 직업 학교가 굉장히 많고 대학교, 대학원을 통해서 반도체 인력이 풍부하게 공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TSMC는 고객과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예. 칩 설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고객 설계대로 만드는 데만 집중을 하고 고객 요구에만 맞추고 있습니다. 이 TSMC도 지금 삼성처럼 해외에 진출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대만의 이 경제가 조금 약해지는 일 이런 건 없을까요? 지금 최첨단 반도체 제조 핵심 기술이 모두 다 대만 안에 두고 있습니다. 최소한 향후 5년 이상은 대만 안에서 그 기술을 유지할 게 확실시되는데 대만 정부는 TSMC에 대해서 국가 안보를 보장하는 반도체 방패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유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내부 인사 몇몇 사람이 중국 본토의 라이벌 반도체 회사 SMIC로 이적을 했지만 네. 결국에는 SMIC가 TSMC를 따라잡는 데 실패했습니다. 대만에 있는 공급망까지 베끼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그 타이완에서 그 TSMC가 크기 전까지는 한국에 밀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10년 뭐 이런 걸 겪었지 않습니까? TSMC도 과거에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90년대까지 대만이 한국, 싱가포르, 홍콩과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이렇게 불렸는데 네. 2010년대 TSMC도 성장이 정체가 됐습니다. 인건비가 올랐고 중국 본토로 공장이 옮겨갔는데 그 당시 대만에서 가장 큰 기업 폭스콘을 포함한 많은 대만의 기업이 전 세계에서 주문을 받고 중국 땅에서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대만 경제가 성장하는 효과를 보지를 못했고 경제 정체로 이어졌습니다. 대만 기업이 중국에서 29명을 고용할 때 대만에서는 1명 고용했다는 결과도 있었는데 그 잃어버린 10년 동안에 대만의 10대 기업의 중국 의존도가 45%로 높아졌고 폭스콘의 중국 의존도가 70%에 달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삼성에게 밀리던 TSMC가 이렇게 부진의 늪에서 탈출하게 된 계기는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설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면서 이제 정신을 차렸고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도약을 했습니다. 네. 전 세계 반도체 붐에 힘입은 덕분이었는데 TSMC의 폭발적 성장이 대만 경제를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했던 때가 바로 코로나 시절이었습니다. 작년 매출을 보면 미국을 포함한 북미 지역이 68%, 중국은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만 경제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데 성공을 했고 네.
AI 관련 반도체나 텔레비전, 컴퓨터가 미국, 유럽, 일본으로 수출이 되고 에이수스, 에이서와 같은 대만 컴퓨터 제조 회사들도 굉장히 건재합니다.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핀란드 경제가 높게만 의존을 하다가 2010년 이후에 몰락했잖아요. 네. 한국도 지금 삼성전자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이런 또 평을 받고 있는데 타이완은 어떻습니까? 네, 일리 있는 지적인데요. 네. 지금 대만 학계뿐만이 아니라 네. 대만 정부도 그 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만 경제가 TSMC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진 상황인데 혹시 이 TSMC 본부가 미국으로 가버린다면 시가총액의 3분의 1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학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만 정부가 반도체 산업 외에도 정보, 디지털, 헬스케어, 국방, 민생, 식량 6대 핵심 사업도 같이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국가적으로도 TSMC 경쟁력 지원에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뭐 바이든 행정부도 그렇고 지금 모든 것을 다 이거 미국으로 옮겨와서 여기서 직접 만들자라는 그런 네. 지금 이제 방향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는 더 했던 그런 이제 기억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참 대만도 그런 면에서 좀 걱정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예, 대만은 중소기업 숫자가 163만 개, 전체 기업의 98%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요? GDP에서 중소기업 비율은 54%를 차지하고 이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TSMC와 다양한 공급망으로 묶여 있습니다. 중소기업만으로는 TSMC 의존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대기업 중심의 운영도 필요한 그런 셈입니다. 그럼 대만이 이제 한국처럼 대기업 중심으로도 개편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런데 대만이 네.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겠는데 한국을 뒤쫓아 올까봐 살짝 두려움도 없잖아 생깁니다. 자, 한국 경제가 앞으로 그 타이완으로부터 배워야 할 부분이 있다면 뭘 배우면 좋겠습니까? 대만이 한국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미래 첨단 사업에 대해서 정부 규제가 한국보다 훨씬 적다는 사실인데요. 예를 들어 법인세를 예로 들자면 대만은 20%로 한국의 최고 25%보다 낮고 그 외에도 각종 감면 혜택 때문에 실제 세율이 더 낮습니다. TSMC 실효 세율이 10.9%밖에 안 되고 또 다른 반도체 회사 그리고 시가총액 3등인 미디어텍은 13%, 대만 최초로 상장을 한 반도체 회사 UMC는 6%에 불과합니다. 세금을 적게 내도 대만에서는 한국과는 달리 부자 감세에 대한 논란이 전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기업이 커지면 국민들에게 혜택이 간다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네. 대만은 국가 안보 리스크가 너무 커서 보호 장벽이 되는 반도체를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국도 이런 점에서 달리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글쎄요, 좋은 지적이에요. 근데 이양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미국의 반도체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인텔 아닙니까? 네. 인텔이 어제 이 차세대 데이터 센터용 신형 프로세서 Xeon 6를 공개하면서 엔비디아의 견제에 나섰다라는 소식이네요. 네, Xeon 6를 탑재한 AI 가속기 가우디의 가격 경쟁력을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팻 겔싱어 최고 경영자는 대만에서 벌어진 정보기술 전시회 컴퓨텍스 행사에서 Xeon 6 프로세서를 소개를 했는데 간단히 말해서 성능은 높이고 전력은 낮췄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텔이 최신 AI 칩 가우디 3가 경쟁사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델 그리고 대만 전자업체 인벤텍과 같은 파트너들을 통해서 판매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저 아직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엔비디아 제품보다 어떤 부분이 더 우수하다는 얘기입니까? 네, Xeon 6가 들어간 가우디 3가 네. 엔비디아 최신 칩 H100 그래픽 처리 장치 CPU보다 전력 효율이 2배 이상 높고 전력을 적게 먹고 AI 모델은 1.5배 더 빠르게 실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또 AI 칩 8개가 포함된 가우디 3 가속기 키트가 12만 5천 달러에 판매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전 세대인 가우디 2는 절반 수준인 6만 5천 달러였고 인텔은 앞으로 가우디 3 제품 공급을 더 늘리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인텔이 엔비디아 외에도 이 삼성에 대한 견제도 좀 밝혔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던데. 네, 겔싱어 CEO가 파운드리 부문에서 경쟁 업체인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체 2등 파운드리 겸 최고의 시스템 파운드리가 되는 것이 목표라면서 삼성을 큰 차이로 앞서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네. 차세대 고급 패키징,
메모리 네트워킹 기능 조합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최근 여러 이런저런 문제로 침체에 빠져 있는 삼성전자와는 대비되는 그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젠슨 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삼성전자의 고대역 폭 메모리 품질 검증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고대역 폭 메모리 HBM 품질 검증 퀄 테스트로 불리는데요. 여기에서 실패했다 그래가지고 해명 자료 내고 삼성전자의 기술에 문제가 있는 건 네. 아니냐 굉장히 시끄러웠는데요. 예. 황 CEO가 어저께 대만 타이베이의 그랜드 하일라이 호텔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과 모두 협력 중이고 이들 업체에서 모두 제품을 제공받을 것이라고 확언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들 업체가 자격을 갖추고 우리의 제조 시스템에 최대한 빠르게 적용되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최근에 발열 문제 때문에 삼성전자 HBM이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이에 대해서 테스트는 아직도 진행 중이고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실험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확언했습니다. 이어서 황 CEO는 삼성과의 작업은 현재까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 다만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로이터 통신이 2주 전에 삼성전자의 8단 그리고 12단 HBM 검증이 실패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것을 황 CEO가 엔비디아 입장에서 부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소식이 나오면 삼성전자 주식 가격이 확 떨어지고 오늘은 또 이 뭡니까 황 CEO가 이런 얘기하니까 또 싹 올라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던데. 그렇겠지요. 삼성전자 입장은 어때요 지금? 일단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5세대 HBM인 12단 HBM3E 이 제품의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를 하겠다는 그런 목표입니다. 반면 엔비디아는 루빈으로 불리고 있는 차세대 인공지능 AI용 그래픽 처리 장치 CPU를 공개했는데 2026년부터 양산할 예정이라고 선언한 상황입니다. 엔비디아는 그런데 앞으로 기존의 2년에서 1년 단위로 앞으로는 매년 신형 AI 반도체를 공개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품질 검증이 실패했다 아니다 이에 대한 얘기를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얘기를 해줬다. 실패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같이 그렇습니다. 작업을 해서 그런 듯합니다. 자, 최근에요. 일본 자동차 업체에서 차량 인증 과정에서 부정이 드러났는데요. 우리 한인들도 많이 사용을 하는 토요타까지 포함이 됐다는 소식이 있어요. 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도요타 안전 테스트 스캔들과 관련해서 일본의 교통부가 자동차 인증 테스트 관행에 대해서 업계 전반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네. 도요타 외에도 혼다, 마즈다, 스즈키, 야마하 이런 다른 4개 자동차 회사도 결함이 있거나 또는 조작된 데이터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거의 전부 아닌가요? 그러면은 일본에서 생산되는 일본의 자동차 뭐 회사의 다른 회사도 있죠. 닛산이라든가. 그런데 하여튼 이 4개 회사가 4개 결함이 있는 회사가. 것으로 하는데 전문가들이 도요타가 지배구조 강화에 대해서 더 많은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분석가들은 다른 경쟁사도 똑같은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결국 판매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오히려. 했습니다. 맥쿼리의 리서치 책임자가 일본 국제시장 판매에서 대안이 없기 때문에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며 미국을 향한 수출 피해도 관리가 가능한 수준일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요타의 인증 부정 사례는 어떤 것이었냐. 충돌 손상을 후드 양쪽에서 재야 되는데 한쪽만 측정한 것으로 밝혀져서 그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국제시장 판매에서 대안이 없다는 거는 잘못된 얘기죠. 아니 다른 나라 회사 자동차들이 많은데 어떻게 대안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일본 자동차 도요타가 그만큼 압도적으로 일본 국내 시장 그리고 수출에서도 그러니까 일본 1위를 일본에서는 대안이 없겠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뭐 많은 대안들이 있죠. 이게 정신 그럼요. 차려야죠. 이렇게 네. 한가한 소리만 하다가는 또 일본 망합니다. 잘못하다가는 큰일 나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봉호식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미국에서 이 어린 자녀에 들어가는 양육비가 인플레이션 속도의 2배로 치솟았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자녀를 키울 때 들어가는 경제적인 부담이 더욱 커지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소셜미디어 회사가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방안이 뉴욕주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 비행기에 탑승할 때 승무원들이 그 앞에서 반갑게 서서 인사를 해주는데 한 승무원이 그렇게 모든 승객들에게 인사하는 숨겨진 이유를 전하고 있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이 자녀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양육비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가 발표가 됐네요. 네, 회계법인 KPMG가 최근 이 양육비가 급등한 것과 관련해서 차일드 케어 위기라고 전하며 이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어린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돈이 경제 성장의 역풍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물가가 오르며 이 양육비가 오르는 것도 당연하겠습니다만 그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겁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24년 올해까지 데이케어와 프리스쿨 비용이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속도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PMG는 이에 대해서 팬데믹 이전부터 달아오르던 차일드케어 위기가 이제는 끌어오르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서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이제는 감당하기 정말 어렵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보통 우리가 거주비는 전체 소득의 30%를 넘지 않아야 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잘 알고 있듯이 양육비도 그 선이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육비는 가구 소득의 최대 7%를 넘지 않아야 감당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양육비는요, 많은 가정들에서 소득의 10에서 20% 수준에 달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이 양육비가 인플레이션의 속도를 앞지른다라는 데이터는 좀 이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10에서 20%보다도 훨씬 더 많이 양육비로 쓴다는 조사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 한 조사에선 미국인 57%, 과반이 전체 월소득의 최소 4분의 1을 양육비에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부동산 업체 진로가 전국 50개 대도시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요. 31개 도시들에서 이 모기지 페이먼트과 양육비를 합친 게 전체 가구 소득의 최소 66% 이상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모기지 페이먼트보다 양육비에 더 돈을 많이 쓰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미 가정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양육비로 $1,984를 지출합니다. 그리고 모기지 페이먼트는 10% 다운페이하고 이자율 6.61%로 계산했을 때 평균적으로 $1,973를 내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뭐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모기지 페이먼트보다는 양육비로 더 돈을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네, 이게 전국 평균이잖아요. 그러면은 LA처럼 물가와 주거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지역은 부담이 더 하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지금 집을 산다고 하면 LA는 사실 모기지와 양육비를 합친 금액이 소득 수준을 넘어서게 되는데요. 네. 잠재적 주택 구입자들은 모기지 페이먼트과 양육비로 소득의 121%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보고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또 샌디에고도 만만치 않습니다. 소득의 113%가 모기지 페이먼트과 양육비로 들어간다는 계산입니다. 더군다나 팬데믹 그 락다운 때 자녀가 있는 경우 풀타임으로 일했다가 근무 시간을 주 35시간 미만으로 줄여야 했던 부모들도 많았는데요. 네. 물론 지금은 그렇게 근무 시간을 단축시킨 부모 숫자가 줄긴 했습니다만 팬데믹 이전과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이 보고서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양육비는 늘어나는데 근무 시간은 감소해서 오히려 부담이 더 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에 이 소셜미디어 회사가 부모 동의가 없으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방안이 잇따라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뉴욕주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네요. 네, 뉴욕 주의회가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관련 규제 법안을 이번 주 투표에 붙이게 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은 소셜미디어 회사가 이제 부모 동의가 없게 되면 미성년자에게 컨텐츠 제공할 때 알고리즘을 이용하거나 밤에 알람 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캐시 호텔 뉴욕 주지사는 이와 관련해서 공영 라디오 방송 NPR과 인터뷰에서 이처럼 말했습니다. 과도한 소셜미디어 사용이 10대들의 정신질환 질병에 기여했다면서 이게 소셜미디어 중독성이 이제는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뉴욕주에서는 그런데 이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어떻습니까?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이미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에 중독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네. SB 976 법안인데요. 소셜미디어 회사가 부모, 보호자 등의 동의 없이는 자정부터 새벽 6시 사이 또 아침 8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이 18살 이하 미성년자에게 알림을 포함해서 각종 메시지 보내는 걸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포함한 미성년자 계정 관리 확인 시간도 부모나 보호자에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조항이 이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네, 이 밖에 많은 주들에서 관련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요? 네, 미네소타주 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회에서도 규제를 검토했습니다. 다만 실행으로 옮기진 않았고요. 그리고 플로리다주 론 디센티스 주지사는 지난 3월에 14살 미만은 아예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법안에 서명을 했었죠. 이는 부모 동의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과 관련해선 가장 엄격한 것입니다. 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또 반발하고 있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소셜미디어 업계는 이제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다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관해서 또 뉴욕 주의원 등은 특정 컨텐츠를 제한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문제가 없다는 입장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 넷초이스라고 이제 메타, X 등으로 구성된 비테크 로비 단체 한 관계자는 컨텐츠 구성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입장은 서로 엇갈리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점점 더 많은 주들에서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이 중독을 막기 위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한 항공기 승무원이 비행기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들을 맞이하면서 인사를 하는 숨겨진 이유를 밝혔는데 그 이유가 단순 친절 때문이 아니라면서요. 네, 최근 헝가리의 한 저가 항공사 소속 승무원이 틱톡에 기내 안내 방송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 올리면서 자막으로 승무원들이 단순히 친절해 보이려고 그렇게 모든 승객에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 알고 있나요?라고 이제 적었습니다. 이 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승무원들이 친절하게 인사해야 하는 그 진짜 이유에 대해서 뉴욕 포스트 등이 전했는데요. 처음에 그 비행기 탈 때 문 앞에서 승무원들이 탑승객 한 명 한 명한테 반갑게 인사를 나누잖아요. 네. 하죠. 네, 그게 단순히 친절하게 인사하는 것, 그 이상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상에 숨겨져 있는 이유가 아니, 뭐? 탑승권 체크하는 것도 하는 가지 방법 아니었나 모르겠네. 이유 때문에. 탑승권 체크를 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체크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네. 네. 아니, 그러면서 뭐 앞으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이쪽으로 들어가세요, 저쪽으로 들어가세요. 그거는 얘기해 이제 주잖아요. 고객이 이렇게 보여주죠. 보여주는. 네. 예, 글쎄요. 승무원에게 보여주면 그때 얘기를 하지. 그냥 들어가면은 그냥 아무 말 안 하던데요. 아무 말 안 해요? 네. 최영호 앵커님이 조금 이상하게 보였나요? 승무원이 봤을 때. 아니 이렇게 비행기 항공기 이렇게 이렇게 딱 타면은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뭐 그러면서 네. 내가 이렇게 항공권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앞으로 가십시오, 뭐 뒤로 가십시오, 이 저쪽 줄로 가십시오, 이쪽 줄로 가십시오는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보여주시니까 그런가 봐요. 그거 안 보여주고도 타요 그러면은? 네. 그걸 어떻게 안 보여주고 탑니까? 이미 다 걸렀잖아요. 물론 걸리게 됐지만은 그래도 비행기 탈 때 그리고 보통 보여주는 승객들이 것 같은데. 표를 들고 자기 좌석을 막 확인하잖아요. 네. 뭐 그러면서 들어가죠, 뭐. 네. 아니면은 조금 연세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대우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드린 건 아닐까요, 승무원이?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여기서 이 승무원이 말한 이유는요. 네.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술에 취한 손님이나 좀 이상한 손님을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아하. 그러면서 또 비상시에 누가 승무원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하. 즉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제 항공기 대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좀 건강한 승객을 찾기 위해서 인사를 건넨다는 겁니다. 이 승무원은 위급한 상황에서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는지 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 밖에 뭐 또 다른 이유도 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가 이제 보안 검색의 역할을 한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물론 비행기에 탈 때 이미 그 전에 다 검색대를 통과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승무원들이 다시 한번 인사를 하면서 수상한 가방이 있는지 또 한번 확인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그렇게 인사하는데 다른 이유가 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는 반응을 그렇죠.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상은 620만 회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그 항공기 탈 때 항상 항공기 그 비상구 쪽에 네. 비상구 쪽에는 좀 건장한 남성들을 주로 앉히더라고요. 오, 네. 그러니까 무슨 이제 일이 발생했을 때 비행기 문을 열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힘이 어느 좀 정도 센 힘도 사람? 좀 있어야 되고 그렇기 오. 때문에 이제 건장한 남성들을 이제 앉게 하는데 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앉읍시다 그러면 그건 안 앉혀주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그런 게 또 있었구나. 여성분들도 보면은 대강 좀 피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 네. 그런데 요즘은 뭐 돈을 많이 주면 거기 또 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항공기의 항공사들의 이 저 자석하니. 돈벌이 전쟁이 너무나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군요. 네. 네. 예전엔 그랬었거든요. 네.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서 오십시오라고 인사하면서 그 사람이 과연 술이 취했는가 안 취했는가 무슨 약에 취한 게 아닌가 그다음에 우리가 무슨 이머전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분위기를 찾는다. 그거 상당히 의미가 있네요. 그런 거 보니까. 네, 한 댓글에서는요, 이제 밤이 아닌데 그렇게 승무원이 인사했을 때 굿나잇이라고 대답을 했다가 음주 측정을 했다고 적은 댓글도 그래요? 보입니다. 아하, 네, 그렇게까지 하는군요. 그러니까 이거 네. 비행기 탈 때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타야 되겠네. 나는 좋은 사람입니다를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천천히 눈을 마주치면서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네. 이게 이제는 비행기 탈 때 항상 저쪽에서 인사해 오면 나도 여기서 아주 강하게 정중해. 얘기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 정말 내가 네. 튼튼하다는 그런 걸 좀 보여줘야 될 그런 그렇네요. 필요가 있겠네요. 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형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 함께하는 날입니다. 주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고용주가 노동법 규정을 준수했다라는 선의의 믿음이 있었다면은 민사상 벌금을 면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고용주의 손을 들어준 케이스인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고용주가 승소한 아주 드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법 소송에서 고용주가 승소하는 케이스는 사실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이 대부분 케이스가 조정, 미디에이션을 통해서 합의를 보고 끝이 나는데요. 이 노동법 위반 벌금 문제가 이 캘리포니아 대법원까지 가서 고용주를 위한 판결이 난 것은 정말 흔치 않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직원의 임금 명세서에 이 meal break penalty, 식사 시간 위반한 벌금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고의적이며 고의적이었다고 판단한 이 1심 법원의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슈는 고용주가 캘리포니아 법을 준수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고의적으로 위반한 것인지 아니면 법을 다 준수했다라고 선의의 믿음을 갖고 위반을 했는지에 사실 초점을 맞췄습니다. 당연히 고의적이면 민사 벌금을 추가로 손해배상으로 지불을 해야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래도 민사 벌금이 부과되는지를 다룬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그 임금 명세서에 밀 브레이크 페널티 그러니까 식사 시간 위반 벌금이라 하셨는데 임금 명세서와 식사 시간 위반 벌금이 어떤 노동법 위반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노동법 226조항에 따르면 고용주는 직원에게 우리가 잘 아는 페이스톱, 임금 명세서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직원의 임금 명세서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고용주의 고의적인 위반일 경우에는 직원당 $4,000까지 민사 벌금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를 보게 되면 원고는 security guard, 경비원이었고요. 5시간마다 반드시 가져야 하는 식사 시간을 놓쳤고 그리고 식사 시간을 놓쳤을 때 고용주가 지불해야 하는 1시간의
식사 시간 벌금이 임금 명세서에 포함되고 기재되지 않았다라는 집단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임금 명세서 페이스톱에 잘 아시겠지만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정보는 급여 기간, 총 임금, 근무한 총 시간, 시간당 급료, 세금 공제 사항, 공제된 넷 페이, 직원의 이름과 직원의 소셜 세큐리티 마지막 4자리, 그리고 고용주의 법적 이름과 주소, 마지막으로 유급 병가 적립 내역까지 포함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말씀드린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고요. 네. 이 식사 시간 벌금이라는 것은 식사를 5시간 내에 또는 30분 이상 갖지 못하면 1시간의 임금이 벌금으로 주어집니다. 직원이 제대로 된 식사 시간을 갖지 못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벌금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노동법을 알고 지혜로운 고용주라면 벌금을 미리 지불함으로써 아예 소송 사유를 미리 없애버리는 게 고용주에게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다만 지불할 경우 이 벌금이라고 임금 명세서에 반드시 기재가 돼야 된다는 그러한 법을 준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변호사님 이렇게 고용주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이렇게 자주 있습니까?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네,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드문 케이스입니다. 네. 근데 변호사님께서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면은 이 고용인들로부터 또 저거 되지 않습니까? 왜 고용주의 표를 듭니까? 그리고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너무나 이 시스템을 어뷰즈하는 이러한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사실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고용주에게는 굉장히 불리하고 그리고 자꾸 캘리포니아를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경우에 선의의 믿음이 있었다라고 보았던 그 판사의 생각은 어떤 부분이 노동법 규정을 준수했다는 선의의 믿음이 어느 부분에 있었어요? 예, 사실 선의의 믿음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네. 의도적이 아니었다라는 판결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리고 어떤 노동법 위반을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는 잘하고 있었다라고 정말 어네스트하게 정직하게 믿고 있었다는 게 논리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우는 변호사께서 변호를 굉장히 잘하신 듯합니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말입니다. 네. 다른 노동법 위반으로 예를 들어서 재판이 벌어진다 할 경우에라도 네. 고용주가 이 노동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선의의 믿음을 가지고 고의적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은 벌금을 다 피할 수 있는 겁니까 앞으로도? 예, 상당히 인트레스팅한 이슈입니다. 사실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이 캘리포니아가 좀 더 고용주 친화적인 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네. 사실 이번 케이스는 굉장히 예외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케이스는 15년이라는 아주 긴 소송을 해왔고요. 와, 15년 동안이나. 예, 굉장히 길죠. 예. 네. 그리고 식사 시간 위반 벌금이 반드시 임금 명세서에 포함돼야 하는지도 사실 불과 몇 년 전에 노동법으로 확실시되었기 때문에 이 케이스에서 피고가 위반할 때는 사실 법이 좀 불확실하고 불안정했다라는 요소가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 자체가 좀 불투명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용주의 잘못된 믿음이었을지라도 법을 준수하고 객관적이고 선의적인 믿음은 알고 의도한 고의적인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확실한 법이었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준수하고 있었다는 이 선의의 믿음이 틀리기는 했지만 의도적이고 고의적은 절대 아니었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법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새로 시작하는 법과 관련해서 그 전까지 소급해가지고 뭐 법정에 서야 된다거나 그래야 됩니까? 그거는 아닌 겁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네. 사실 이때는
법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했다는 요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그 당시에는 선의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벌금을 부과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지만 한 2, 3년 전에 이 불확실한 법이 확실시 되었습니다. 네. 판례가 내려왔고 그 다음에 사실 벌금도 임금이다라고 법원에서 확실하게 이제 법을 제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확고한 법이 있을 때는 사실 선의의 믿음으로서 잘 하는 줄 알고 있었다라는 이러한 어떠한 방어 수단은 모든 케이스에 사용하기는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대법원의 판결의 의미하고요. 또 고용주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예외적이긴 하지만 사실 이번 판결은 노동법 위반 혐의에서 상당히 부담을 갖고 또 책임을 자주 직면하는 캘리포니아 고용주에게 아주 중요한 승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고용주의 준수 의무가 정말로 불확실한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 확고한 법을 준수하지 않은 회사에는 사실 이번 케이스가 벌금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사용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식사 시간과 휴식 시간을 법에 준수해서 완벽하게 갖거나 아니면 타임카드나 타임키핑을 완벽하게 찍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많을수록 더더욱이 힘들게 되는데요. 이 노동법 집단 소송과 제가 항상 말씀드린 이 파가 소송을 피하려면 이 타임카드나 시간 기록을 다시 한번 철저히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위반 사항이 보일 때는 위반이라는 거는 이제 5시간 내에 식사를 못했거나 아니면 최소한 30분의 식사를 못한 게 타임카드에 보인다라면 1시간 벌금을 미리 지불하고 그리고 임금 명세서에 포함을 시키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아주 엄격한 임금 명세서 요구 사항을 완전히 준수하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겠고요. 클래스 액션이나 파가 클레임을 예방하는 아주 좋은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혹시 요 직원이 타임카드를 찍어야 되는데 네. 그걸 깜빡 잊어버리고 못 찍었어요. 네. 이런 경우도 혹시 덜어 있나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예,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직원이 점심을 하러 나갔다가 들어오는 경우에 살짝 기억을 못하고 찍지를 못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빈칸이 하나 생기겠죠. 그럼 네. 그 빈칸이 보일 때는 직원과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이 시간에 몇 시에 들어왔는지 손으로라도 써 넣으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손으로 에디트를 하거나 어떠한 고치는 부분이 있을 때는 반드시 직원의 사인을 받고 서명을 받고 이니셜을 받는 게 또 중요하겠습니다. 그걸 매번 그 점검을 해야 되나요? 회사 쪽에서는? 매주 점검을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네.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2주에 한 번씩 임금이 나가기 때문에 이 바이위클리로 2주에 한 번씩 어떤 타임카드나 아니면 타임키핑 레코드를 점검하는 거는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까다롭게 노동법이 지금 적용이 돼야 하고 또 시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은 비즈니스를 오픈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망설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네요. 네, 굉장히 망설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실 변호사나 정말 노동법 전문인 사람이 아닌 이상 이런 상세한 법을 하나하나 준수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글쎄 말이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어떠한 요식업이라든지 손님을 많이 대하고 정신없이 일하는 상황이라면 사실 시간을 맞춰서 10분씩 휴식을 하거나 시간을 맞춰서 30분씩 쉬는 게 상당히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원고 측 변호사 측에서는 너무나 많은 케이스가 뭐 로스앤젤레스나 캘리포니아에 있는 거고요. 사실 뭐 직원의 실수로 타임카드를 못 찍었다 하더라도 사실 여기에 위반 사항이나 손해배상의 의무는 고용주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 캘리포니아 고용주들은 더더욱이 좀 조심하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살펴가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 함께했습니다.